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오늘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 텐데요. 주제가 한국 사회의 정말 뜨거운 감자죠. 바로 노사 갈등입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 가정안, 이걸 둘러싼 논란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청 노동자 파업에 대해서 원청 기업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냐, 이게 핵심인데, 근데 오늘 저희가 볼 자료는요, 좀 결이 다릅니다. 2025년 12월 7일자 강의 녹취록인데, 법 조항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전혀 다른 차원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노사 갈등의 진짜 근본 원인이 법이나 제도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쓰는 노동, 그리고 노동자라는 이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와, 그거 정말 도발적인데요. 이 팽팽한 대립을 풀기 위해서 노동자라는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솔직히 처음 들으면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제안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과연 이 아이디어가 이 복잡한 현실 문제를 푸는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가 던지는 첫 질문이 아주 근본적입니다. 노동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들은 기후가 참 재밌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헌신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아무도 노동이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왜일까요? 바로 그 행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그러니까 어떤 생존을 위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강의에서는 바로 이 생존을 위한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낡은 거라고 선을 긋습니다. 낡은 개념이다. 네, 지식이 부족했던 과거, 무지의 시대에나 통하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야만 살 수 있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다. 더 이상 생존에만 매달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만큼 성장했으니 일에 대한 정의도 이제 좀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면요.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일이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가장 크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은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강의에서도 바로 그 점을 문제 삼아요. 현실이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게 아니고요.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생존이라는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관점이 다르군요. 네, 강의자는 심지어 일부 사회 카르텔이나 특정 조직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중을 노동자라는 프레임에 계속 묶어두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카르텔이요? 와,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 건가요? 강의에서 명확하게 딱 적시하지는 않아요. 않지만 이제 맥락을 보면 기존의 노사 갈등 구도를 통해서 계속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특정 노조라든지 정치 세력 같은 곳을 암시하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착취당하는 노동자, 저들은 착취하는 자본가, 이 대립 구도가 있어야만 자기들의 존재 이유가 생기는 그런 집단들이요. 물론 이건 전적으로 이 강의를 한 분의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주장을 학습을 정리해보자면 노동자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를 생존을 위해 싸워야만 하는 존재로 딱 규정해버린다. 그리고 이게 결국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낡은 멍에를 벗어던지기 위한 대안은 뭔가요? 여기서 이 강의의 가장 독창적이고 어쩌면 가장 논쟁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노동자라는 이름표를 떼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연구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구원이요? 갑자기요? 보통 연구원이라고 하면 대기업 연구소에 다니는 그런 분들만 생각하는데 모두가요? 네, 모두가 연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니고요. 관점의 완전한 전환을 요구하는 제안이에요.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의 본질은 세상을 탐구하고 사회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 전제에서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내가 일하는 바로 그 환경이 곧 나의 연구실이고 연구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은 외식 산업 및 고객 서비스 연구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카페 직원은 음료 제조 및 공간 경험 연구원이 되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강의에서는 훨씬 더 극단적인 예시까지 들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문파리 껌파리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성장을 하면서 모든 사회를 전부 다 걸음을 전부 다 보면서도 이걸 흡수해가지고 이걸 연구한 사람이에요. 와,
그러니까 어떤 경험, 심지어 가장 밑바닥이라고 여겨지는 경험조차도 사회를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연구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발상 자체는 정말 멋지네요. 자신의 일을 훨씬 더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네요. 제가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라고 쳐요. 제 직함을 라스트마일 물류동선 최적화 연구원 이렇게 바꿨다고 합시다. 그런데 플랫폼 기업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배달 수수료를 깎아버렸어요. 제 새로운 이름이, 그 연구원이라는 이름이 회사와의 협상에서 어떤 실질적인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결국엔 똑같은 갈등 상황에 놓이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이 제안이 마주한 가장 큰 허들이겠죠. 정말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강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노동자라는 정체성은요, 기본적으로 내 몫을 뺏기지 않기 위한 투쟁을 전제로 해요. 그렇죠. 제로섬 게임처럼요. 네, 그래서 갈등이 본질적일 수밖에 없는데 연구원은 다르다는 겁니다. 연구원은 당장의 생존 투쟁이 아니에요. 연구 활동을 통해 자기 역량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표가 설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하는 공간은 나에게 월급만 주는 곳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의 연구를 지원해주는 환경이 되는 거죠. 회사가 나에게 연구 환경을 제공해준다. 와요,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그럼 회사는 나를 고용한 주체가 아니라 내 연구의 스폰서나 파트너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강의에서는 이 개념을 사회 전체로 확장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기업 총수들이 먼저 나서서 직원들의 직함을 연구원으로 바꿔주고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성인이 된 자녀나 배우자를 서로 김 연구원님, 박 연구원님 이렇게 부르면서 존중하자는 거죠. 아, 집에서요? 네. 노동자님이나 일꾼님은 어색하잖아요. 하지만 연구원님은 서로의 지성과 역할을 존중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집에서 배우자한테 연구원님이라고 부르는 상상을 하니까 좀 재밌기도 한데, 근데 이 아이디어를 다시 처음 시작했던 노란봉투법의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 법의 핵심은 예를 들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같은 사례에서 실질적인 지배료를 가진 원청이 교섭에 나서게 하고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하청업체 직원이 스스로를 선박 건주 기술 연구원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원청인 대기업이 갑자기 동료 연구원님 저희와 직접 대화하시죠 이럴까요? 저는 좀 회의적인데요. 아마 즉각적인 변화는 없겠죠. 당연합니다. 이 당의 제안은 법 조항 하나 바꾸는 식의 단기 처방이 아니에요.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이 강의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갈등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서로를 그냥 갑관계 혹은 적대적 관계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모두가 더 나은 선박을 만들기 위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동료 연구원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갈등의 양상은 확실히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거냐 이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연구 프로젝트를 성공시킬까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논의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상적인 그림이 그려지기는 합니다. 네,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대신에 프로젝트가 왜 어려워졌는지 원인을 같이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나의 연구 환경이 망가지면 결국 내 연구도 못하는 거니까. 서로의 환경을 지켜주는 게 곧 나를 위한 일이 된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꿈꾸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게 이 주장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물론 분명히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한쪽에서 나는 연구원인데 당신은 왜 아직도 노동자처럼 행동합니까? 이러면서 상대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언어의 변화와 함께 실질적인 존중 그리고 권한의 이동이 같이 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정체성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또 제도와 문화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야기가 굉장히 거시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 우리가 굳이 연구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만 하는가? 그 당위성을 인류사적인 관점에서 찾아요. 지금 우리 세대는요, 5천년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고 지식을 갖추게 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세대라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죠. 과거에는 정말 극소수 엘리트 계층만 누리던 거니까요. 그런데 이 축복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강의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지식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인류는 얼마나 희생을 하며 울었던가.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지식은 수많은 인류의 희생과 노력의 결정체이고 우리는 인류 전체에게 사실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빚을 졌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냥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뜻이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인류가 우리에게 준 이 혜택에 보답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그 사명이 바로 각자의 환경에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해법을 찾아내고 그걸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속도를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인류에게 진 빚을 갚는 어떤 숭고한 행위가 된다 이런 거군요. 노사 갈등 해결책에서 시작해서 인류 공용이라는 엄청난 비전으로 끝을 맺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주장의 핵심적인 설득력이자 동시에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에게는 노동자라는 낡은 옷을 벗고 연구원이라는 새 옷을 입을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겠죠. 하지만 당장 내일의 생계가 막막한 분에게 인류 공영을 이야기하는 게 과연 얼마나 와닿을까? 이런 의문도 남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노사 갈등이라는 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일과 나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철학적인 탐구를 해봤습니다. 청취자분께서 공유해 주신 강의의 핵심은 노동자라는 이름을 연구원으로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갈등과 투쟁의 패러다임을 협력과 기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네,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인류 공영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관점을 바꾸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물론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임금 격차나 불공정한 계약 조건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강의에서 이름은 나의 부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고 정의하느냐가 나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의미겠죠. 여기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구원이라는 제안, 이게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패러다임의 전환일까요? 아니면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그럴듯한 언어 유희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현실의 구조를 바꾸지 않은 언어의 변화는 과연 어디까지 의미가 있을까요?